안녕하세요. 스타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예상이 또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실에서 개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개각.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나서 한 6개 이상의 부처가 이제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장관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다음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뭐 이게 대표적으로 1명, 2명, 3명, 4명 정도가 개각 대상이고, 그 다음에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이주호는 좀 말썽을 좀 일으켰었죠.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개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개각보다도 더 급한 게 뭐죠? 총리예요, 총리. 그쵸?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정부에서 누가 총리를 하려 그러겠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덕수는 말뚝 총리 될 것이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뭐 박영선 별의별 사람들 다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덕수는 제가 볼 때는 말뚝 총리 될 것 같아요. 말뚝 총리. 누가 합니까? 안 그래요? 누가 지금 국무총리 하려고 그래요? 응? 근데 이번에 하는 국무총리는 좀 색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윤석열이가 곧 탄핵이 될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황교안 같이.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총리 자리는 신중하게 뽑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탄핵될 때 황교안이가 한 두세 달 대통령 흉내내고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총리 인선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뭐하러 총대매요? 응?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냐면 한덕수가 2달 전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한 총리가 2달 전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2달 동안 후임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뚝 총리예요. 그냥 계속 하셔라. 그냥 존재감 없이 하셔라. 제가 어제 심층 분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국힘당을 취재를 해보면 한동훈이 나온다 그러면 막을 수도 없고, 전당대회 룰을 과거같이 윤석열이가 그래도 당원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 민심 100%를 하면 친윤이 미는 후보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룰을 50대 50으로 바꿔도 어차피 대한이래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 현재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80% 정도는 친윤계 의원들이에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원내 안에서는 친윤이 힘이 셉니다. 원내에서는 친윤이 힘이 세지만 국회의원에서 이제 벗어나갖고 당원들의 민심 또는 원내 위원장들의 민심을 보면 한동훈이가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는 결국은 당원들의 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한동훈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심층분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힘당에서 이런 얘기가 돈다. 어떤 얘기가 도냐. 한동훈이가 들어오면 결국은 한동훈이가 국회의 당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자리를 잡는 순간 얼마든지 원내에서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더라도 원내에서 흔들어 버려갖고 떨어뜨리는 수가 있다. 그걸 노리고 있다 지금 친윤계가.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심장한 일이 있어요. 뭐냐, 황우여가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 2인 지도체제로 가자.
한마디로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힘당은 2년 동안 4번의 비대위 체제를 갔어요. 거의 항상 비상 상황이었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준석 바로 친윤에서 쳐버려갖고 날라갔죠. 그 다음에 다른 전당대회 나와갖고 당대표에 도전할 사람들도 가감회를 친윤에서 직접적으로 밀어갖고 오히려 나국상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려고 당원 100%의 선거를 만들었었어요.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백업 대표를 놓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대표가 부재 시에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자리를 맡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두 번째 수석 최고위원을 뽑아놓고 그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부재 시에 당대표의 지도체제를 이어받는 2인 지도체제를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1위가,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꼼수냐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1등이 당대표를 해요. 2등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1등을 한동훈이 하겠죠. 그럼 당연히 친윤에서 민 후보는 2등을 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 싸움인데 1등을 한동훈이가 하면 2등은 친윤계 윤석열이가 미는 사람이 2등을 하겠죠. 그럼 얼마든지 한동훈이는 여러 가지 그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나 한동훈 특검에 의해서 사실 결격사유에서 날아가면 자연스럽게 친윤이 당대표를 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꼼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당대표 한 명만 있으니까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비대위 체제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2인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서 당대표 한 명이면 지도부가 무너지면 비대위로 가서 또 전당대회를 해야 돼서 제가 볼 때는 2인 체제로 간다는 것은 한동훈이가 나오는 순간 끌어내려서 친윤이 2등은 할 수 있으니까 1등은 못하더라도 그걸 이어받아서 자기네들이 당권을 잡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할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초호화 기내식이라는 말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아침에 오전 그러니까 낮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초호화 기내식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정말 의도적으로 전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반박문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전용기 안에서는 초호화 기내식을 먹을 수도 없고 가당치가 않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뭐 셀프 방문이다 이런 소리는 억지 주장이고 인도 측의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초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 형편이 안 돼서 문체부 장관과 김정숙 여사가 두 분만 갔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사실 가고 싶어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반박문이고 이렇게 일정까지 다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반박문 쫙 보면요. 식단까지 다 나와요. 식당 아니 일정까지 다 나왔어요. 일정까지 다 하면서 반박을 해서 결국은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건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김정숙 여사를 여러분들 이건 참 바보들이에요.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러면 김건희는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럼 김건희는 그럼 회장들과 술판 벌인 거는 기내식 초호화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전 살다 초호화 기내식이라는 말은 기내식 뻔하거든요. 기내식 뻔하잖아. 도시락 같이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줘갖고 먹는 거고 그거밖에 더 됩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정치가 사실상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왕나비님이 스튜어디스 하셔갖고 잘 아시죠? 어떤 년은 해외 나가면 명품 쇼핑만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년은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정하겠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어떤 년은 실수고요. 어떤 분은 해외 나가시면 명품 쇼핑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들 10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뭐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걸 했는데 이거는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가 안 맞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방통위가 장악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면 민주진보 언론이 죽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이거는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해야 돼요. 이거 이 새끼들이 조작의 달인들이고 이놈들 다 빠져나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방통위원회나 이런 데 장악된 이상 이거 지금 하면 안 돼요. 민주진영의 소규모 언론사들 다 죽습니다. 그쵸?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방송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언론중재법 중에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때 만들어야 돼요. 이 정부에서 경찰 동원해갖고 압수수색을 하고 언론사들 그러고 있는데 허위 날조, 여러분들 날리면이니 바리드니니 이런 것 갖고도 우겨갖고 MBC에다가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데 안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거 갖고도 MBC에 과징금을 물리는 지금 형편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위험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민주당이 이거 시기상조예요. 저는 이거 민주당이 이거는 발의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초장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를 바로 통과시켜 갖고 그때 조사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중동 이거 먹은 3배가 뭐야? 한 30배. 그렇게 조사부로 해야 돼요. 양문석이가 발의한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괜히 생각해봐요. 공영방송을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나 이걸 우겨갖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판에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합니까?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석유 얘기 좀 할까요? 천공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산유국 됐습니다. 그쵸? 쉬워요 산유국. 천공 말 한마디에 용산에서 그냥 말 한마디에 우리 산유국 됐어요.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나올 때까지 파 제끼면 하나 파는데 1,000억 들면 5,000억입니다. 최하 5개를 파면. 누구에게는 껌값이겠죠. 주가 조작 잘 하시는 분은 오빠 내가 그 돈 더블로 튕겨줄게 하면 10억이 20억 되고 20억이 40억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 갖고 하나당 1,000억씩 주면서 뚫는 거예요. 졸지에 산유국 됐습니다. 지지율 20%의 산유국.
지지율 10% 떨어지면 금강, 금이 엄청나게 묻혀있는 금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지율이 한 자리가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가장 부러워하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나라는 황금이 알을 낳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졸지에 산유국 됐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TV조선에서 포항 석유가스 믿을 수 있냐? TV조선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TV조선, JTBC,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재벌이 윤석열 정부를 버렸다. 그렇죠? 재벌이 윤석열 정부를 버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TV조선과 JTBC, 여러분들 왜 검찰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에게 대들까요? 검찰은 누구보다도 재벌과 조선, TV조선, 그러니까 조중동의 눈치를 보죠. 여태까지 검찰, 조중동, 재벌 삼각편대였습니다. 재벌과 조중동이 윤석열 정부를 버렸으니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더 이상 윤석열이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TV조선도 윤석열이 뭘 한다 그래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 있게 윤석열 정부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박정희 때도 어떤 이 포항 일대, 영일만 일대에 채굴이 이루어졌었다. 그런 아마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포항 석유 문제는요, 박정희 정부 1975년에 시작해서 박정희가 느닷없이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75년에 이제 박정희가 뭐 석유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어떤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11개의 그 시공을 합니다. 11개를 뚫었어요. 그랬는데 석유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소량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시 중단됐어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후에 알려진 박정희 정부에서 11개의 시추를 했을 때 나왔던 게 뭐냐면요, 포항 영일만에서 발견된 석유는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이 여러 물질이 막 골고루 혼합돼 있었대요. 그리고 경유 비중이 높았대요. 경유 비중이 높아갖고, 그러니까 정유를 원유로 오인해 대통령이 직접 경유를, 원유와 경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성이 전혀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박정희가 입 꾹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당원 당규 개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 206명이 참석을 했고,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최대의 개파가 됐죠. 원외 지역위원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전국혁신회의 원외위원장 206명이 현역과 원외를 합쳐서, 현역 원외 합쳐서 206명이 나와서 일부 어떤 친명 진영에서도 국회의장을 뽑는 데 있어서 당심을 반영하는 거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은 어떤 여야의,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어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하지만 참석자 상당수가 이번에 개정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당권과 대권을 분리를 해놨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이 당대표일 경우에는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일단 없앤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기소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당직을 물러나야 된다. 이건 완전히 없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원들이 국회의장 선거에 20%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세 개 정도가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 찬성을 하냐면 사실상 민주당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을 하고 사실상 여의도와 당원들의 괴리감이 있었던 것은요, 중앙위라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중앙위. 그 중앙위가 뭐냐면 결국은 현직 의원들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 그렇죠? 대의원이었습니다. 이 당원 주권 시대가 결국은 대의원의 권리, 그러니까 대의원제로 운영되던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는 권리당원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원이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화 됐고 전 당원이 참여하는 권리당원제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원한대로 반영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일 윤석열이가 요즘 한국과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을 해갖고 연일 교역 투자 규모 획기적으로 늘린다. 결국은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의 행간은 뭐냐면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 투자 규모 획기적으로 늘려. 그쵸? 아프리카와 대한민국이 교역을 하는데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아프리카가 우리나라한테 투자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전 세계 최대의 빈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와 투자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건 뭐죠? 우리나라가 투자하겠다는 거죠. 제2의 자원외교 MB 시즌2예요. MB 시즌2입니다. 어제 이거의 위험성은 제가 얘기를 했죠. 미중 패권 전쟁이 있고 미국이나 중국도 아프리카의 투자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면 정치가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에 어디 무슨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나 그런 것들이 채굴권을 주는 대신 뭘 요구하냐면, 아프리카가 대부분 뭐냐면 기간 산업이 SOC 사업이라고 하죠. 국가 기간 산업이나 SOC가 굉장히 열악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거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어디 광산을 대한민국에게 채굴권을 뭐 몇 년을 주겠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그럼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도로를 깔아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만약에 도로를 깔아주면서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광산을 얻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대박이 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어떤 항만이나 철도나 그 도로를 깔아주고 나서 이제 채굴 좀 하려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전 정부에서 저희한테 여기를 채굴을 하라 그랬는데 뭔 개소리야!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다시 협상해! 그러면 이 새로 들어온 정부에는 뭘 해야 되나? 항구 깔아, 항구! 그러면 또 항구를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허구한 날 중국이나 미국이나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그냥 철수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교역 투자 규모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건 자원외교로 여러분들, 물론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 굉장히 탐나죠. 전 세계의 광물이 30% 정도가 아프리카에 다 묻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탐나는 자원입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광물 어떤 그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 입장에서는 탐이 나죠. 근데 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득 볼 수 있는 연구도 많이 하고 탐사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진짜 저기는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교육 투자 규모 늘려야 된다. 그런 돈이 있으면 석유 땅에다가 내리꽂을 하나에 1,000억씩 주고 아프리카에 투자할 돈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가게가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5만 원 주자고 해도 반대하는 새끼가 정신 나간 거죠. 네.
그 다음에 오세바리가 여러분들 눈치 굉장히 빠르죠. 오세바리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말이 보여요. 오세바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인데 오세바리가 뭘 하고 있냐? 국힘당에서 탈락자들과 이미 식사를 하고, 총선 참패 후 탈락자들과 식사를 하고, 당선자들과 식사를 하고, 이번에는 국힘 지도부와 만찬을 해요. 웃기지 않아요?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탈락자들 데려다가 밥 먹고, 당선자들 데려다 밥 먹고, 국힘 지도부와 밥 먹고, 지금 사사건건 한동훈이와 대립각을 세우지. 그건 뭐냐? 느낌상 대선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서울시장이고 나발이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오세바리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한동훈을 견제해야 되니까 지금 몸을 푸는 거죠, 지들끼리.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단신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국회의장, 국회에서 본회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여러분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근데 국회의장단은 2년씩 나눠서 합니다. 상임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를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한 거예요.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우원식, 왜냐하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게 왜 당연시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우원식 의원과 이하경 의원이 여러분이 됐는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상임위 쟁탈전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늘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이제는 뭐 쫄 것도 없죠. 민주당은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미쳤다고 법사위나 운영위를 내줍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국힘당이 그러면 안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뉴스에 꼭 행간을 제가 좀 보는데, 교중동뿐만 아니라 한경호도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민주당이 야당이 단독 국회 개원을 한 게 아니라 헌정사상 첫 국회 보이콧이라고 해야죠. 안 그래요? 국회 개원 보이콧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민주당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헌정사상 첫 국회 개원에 불참했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을 비판을 해야죠. 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원한 이유는 국힘당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힘당을 비판해야죠. 22대 국회 개원부터 보이콧 불참한 국민의힘, 국정 포기했나?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아야죠. 22대부터 파행이 아니라 22대부터 국회 보이콧, 집권 여당 책무 포기했나? 이런 식으로 가야죠. 결국은 이제 극한적으로 이제 정쟁으로 국회에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108석 갖고 싸우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로텐도 홀에서 맨날 규탄한다 이 꼬라지만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얘네들이 국회의 본회의장에 들어와 갖고 지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허건날 로텐도홀에서 입법 덕주 비판한다 이지랄 떨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렇죠? 그럼 원구성 협상은 당연히 민주당은 절대 민주당이 하나 또 늘렸어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우리 거다. 그리고 국회법대로 7일날 원구성을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원식 의장이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7일 원구성 마치겠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거부권 행사는 상권 분립을 회동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엄중 경고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냐,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죠?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들 7일까지 법정 시한이잖아요.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까지 합의를 해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은 안 낼 거 뻔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11개를 자기네가 갖겠다 비율상으로 했을 때 민주당 11개, 교섭단체가 국회 상임위를 나눠먹는 거거든요. 조국혁신당은 왜 빠지냐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상임위원장을 안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가 두 정당밖에 없기 때문에 18개의 상임위를 나눠먹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171석이기 때문에 11개의 상임위를 가져가고 비율상 국힘당이 7개를 가져가요. 민주당이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7일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민주당이 11개의 본인들이 가져갈 상임위를 명단을 써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7개, 그러니까 1차 선출을 7일날 국힘당은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뭐뭐 가져갈 거 11개를 국회의장에게 딱 내요. 그러면 이제 그 11개는 된 거예요. 그쵸? 그럼 7개는 민주당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7일까지 못 박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7일을 어기고 안 내. 뻗치기 들어가면 이제 7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안 내면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월요일 10일 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을 해요. 국힘당이 10일 알았어 우리 7개라도 먹을래 라고 하면 들고 올 거고, 국회의장이 야 네 안 낼 거야?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러면 국회의장이 야 주호영 너 국방위, 뭐 너 안철수 너 저기 농해수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그냥 배정하는 거예요. 민주당과 민주당에는 이미 국회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7일 자정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은 우원식 의장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기한이 7일까지였잖아요. 법정 기한이 지나고 24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 그러니까 11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11개의 상임위를 빼고 나머지 7개 상임위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국힘당. 민주당은 이미 그 나머지 11개 이외의 상임위는 벌써 조정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국힘당 애들 7개에다가 다 나눠놓고 민주당 의원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힘당이 열받잖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럼 몇 개라도 먹겠다라고 하면서 상임위대로 좀 조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국회의장 찾아놓으면서 뭐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지랄 떨겠죠.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11개를 먼저 내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어떻게 보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뭐 행안위도 다 가져가야 돼요. 제가 보면 이런 거 다 가져오면요. 민주당은 핵심 상임위의 민주당 위원장은 이미 선출하고 추후 2차 본회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10일 날 1차 본회의를 열어서 11개의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다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2차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의힘 너희들 진짜 안 할 거야? 만약에 얘네들이 그러면 7개라도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걔네들 해주고 만약에 안 해주면 국회의장이 알아서 하고 그 상임위원들이 또 투표를 해서 하게 되면 민주당이 18개 다 갖고 올 확률이 커요. 제가 보면 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민주당이 18개 갖고 올 확률이 크냐면 운영이랑 법사위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상 국힘당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입법 독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게 낫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입법 독주 프레임은 제가 그리고 국토위랑 행안위가 다른가? 국토위랑 행안위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갑자기 헛갈려요. 달라요? 국토위는 가져와야 돼요.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먹으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 행정, 국토위는 갖고 와야 돼요. 왜 그러면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위 갖고 와야 돼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김건희 특검을 할 때 국토위에는 양평고속도로 그거 반드시 까야 되니까 국토위 갖고 와야 돼요. 아마 민주당이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게요. 22대 국회 여러분들 많이 기대가 되시죠? 왜 기대가 되냐? 민주당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마 윤석열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그래 올리라 그래 우리는 그냥 거부권 행사해갖고 내가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가 대통령이라고 자기네들은 8명만 단속만 잘하면 계속 거부권 행사하려고 아마 버틸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 역풍 타령하면서 안 해서 그러죠. 사실상 특검이나 이런 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이 앞으로 국정조사랑 청문회만 하면 돼요.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건 머리 씁니다. 국정조사를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을 다 먹어버려갖고 국정조사 통과시켜갖고 국회에서 조지는 거예요. 국회에서 조지면 거기에서 드러난 비위와 그런 것들로 검찰 고발을 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을 하면 그거를 또 특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태까지 여러분들 과거에 전두환이 잡을 때도 청문회에서 잡았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돈 사건도 먼저 국정조사에서 때리고 나서 특검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윤석열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차단하게 할 거는 민주당과 우리 민주진영의 다수당의 힘으로 다 국정조사하면 돼요. 양평고속도로 1차적으로 국정조사하고요. 국회 차원의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 하고요. 불러갖고 조지면 되고요. 대검 차장 나오세요. 이름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채양 명주 특검도 중요하지만 국조로 조지면 돼요. 국정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직접 수사는 못해도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왜 국정조사가 중요하냐면요. 이 공무원들이 이제 협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나 현 정권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무리 무리한 것들을 얘기하면 과거 정권 초반에는 움직이잖아요. 복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임덕 현상이에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 잘못하다가 이거 정부에서 시킨다고 했다가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헌재, 대검, 대법원 풀러다가 조지면 돼요. 응? 유성씨 간첩조단 검사 탄핵 이게 왜 위법사항이 없죠? 정확히 들어봤나요? 조지면 돼요. 응?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입법도 입법 왜 그러냐면 입법을 하면 거부권을 하잖아. 그렇죠? 대통령이 아무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저것들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이 국회의 힘은 바로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안이 부결됐죠. 이것도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전에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를 엮으려고 그랬던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있죠. 대북 송금 사건도 국정조사를 먼저 하면 되고요. 대북 송금 검찰 조작한 거 이거는 국정조사 필수죠. 그러면 대검 간부들 불러다가 날려버리면 되고요. 국조와 특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조에서 밝혀진 진실 갖고 특검을 올려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급한 게 고 최혜병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언론의 기사에만 나오는 거를 직접 당사자들을 국회에 불러다가 왜 이번에 안 나오면 국회법을 강화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증인 출석을 하면 증인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뭐 벌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국회법을 강화해서 이거는 뭐 입법 권한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거니까 국회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진실이 그 당시에 녹취록을 국회에서 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면 여기서 나온 진실 갖고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그걸 갖고 특검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검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안 받으려고 지금 걔 난리치죠. 검사들 부르는 거예요. 수사검사들. 2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고 보고서를 쓴 검사 부르는 거예요. 김건희 국정조사 드디어 열린다. 그러면 세간의 이목이 끌리고 민주당이 김건희 국정조사에 출석시키는 거죠.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민주당은 당연히 김건희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국회가 불러도 안 나오면 특검.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국회가 불러도 안 나오냐. 점점점 특검에 여론이 올라가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를 잡으려고 쌍방울 대북 송금 검찰 조작 사건, 사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것도 어디죠? 그 당시에 국정원 자료를 보면 쌍방울 주가 조작에 의심이 가는 거 있다. 다 부르면 돼요. 검사들 여러분들 조질 때 딴 거 없어요. 검사들이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10월에 있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보다 더 세게 조질 수 있는 게 국정조사예요. 그렇죠? 국정조사를 어떻게 거부를 해요? 국정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국힘당도 거부를 못하죠. 만약에 최혜병 특검에서 윤석열 음성이 국정조사에서 까진다던가 갑자기 김계관 사령관이 말을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의외의 증언들이 나온단 말이야. 의외의 증언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민심은 동요하게 되는 것이고 국힘당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민주당은 3특검 5국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조를 먼저 하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게 낫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민주당이 22대 들어서 특검을 먼저 발의하고 나중에 또 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도 굉장히 피고로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 고 최혜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과 디올백 사건도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특검을 올려도 얼마든지 민주당이나 여론은 민주당의 편이고 대북 송금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잡으려고 검찰이 덧을놨던 모든 사건을 국조를 하면 돼요. 제가 보면 국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2년 전의 윤석열 특수부의 검사들과 지금의 검찰의 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쌍방울 특검이나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면 검사들이 입에서 의외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이랑 윤석열이랑 사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윤석열에게 충성했던 집권 초기에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2년 동안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 사단 동원해서 모든 사건을 수사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좌천되고 사실상 옷 벗기고 검찰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한다 그러면 땡큐죠. 그렇잖아. 여태까지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고 조작했던 검사들 입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입에서 이 말 한마디만 나오는 순간 윤석열은 탄핵이에요. 그렇잖아. 검사들이 그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은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저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나온다든가 의외에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석열 탄핵은 의외의 사건에서 터질 것이다.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요. 검사들의 입 또는 오히려 검사들의 입을 조중동에서 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 박근혜 탄핵도 사실 JTBC 태블릿 PC로 시작해갖고 TV조선의 그 양장점 의상실 그 몰카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최재형 목사의 몰카는 위법이고 TV조선의 의상실 몰카는 무죄입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 189석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는 게 있어요. 너무 희망회로 절망의 나락으로 가시고요. 희망회로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 그냥 허구한 날 장마철 비 맞으면서 사세요. 이거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거부권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국회 의석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국정조사도 있고요. 청문회도 있어요. 국회는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어요. 청문회. 청문회 여러분들 김건희 청문회 만들면 되잖아. 전두환 청문회도 했었는데 김건희 청문회 못해? 김건희 디올백 사건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증인 한번 물어보면 돼요. 청문회. 민주당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착각하는 거예요. 국힘당이 뭘 착각을 하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은 왜 21대에서 이런 걸 못했냐? 21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권 여당이었어요.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몸살이느라고 역풍 타령하다가 그놈의 수박 새끼들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이용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나서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못했던 거예요. 청문회와 국정조사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서 여론은 향방은 그 이목은 국회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뭐 의석수가 많이 딸려갖고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부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네,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가 7월 25일 사실상 한동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주목이죠. 지금 서초동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 한동훈이는 이제 마음 먹었다. 한동훈이가 만약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선언을 하는 순간 윤석열과는 전면전이다. 진짜로.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다음 차기 정권을 노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친윤의 이미지를 씻어야만 한동훈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은 조국 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이의 배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을 시켜서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를 사실상 언제든지 let it go 하면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를 다시 들춰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한동훈이는 그게 가장 깨름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윤석열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지금 대권 후보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비윤 반윤이에요. 그만큼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지방선거 1년 정도 남을 때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윤석열과 결별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은 앞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남은 2년을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왜 한동훈이의 당대표 출마를 끝까지 말릴 수밖에 없냐면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순간 결국 윤석열은 한동훈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쵸? 결국 여러분들 윤석열은 한동훈이가 들이받는 순간 한동훈에 의해서 윤석열은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 보시면 지방선거 앞두고 총선 윤석열이가 나대는 바람에 총선 패배했다라는 게 뭐 대한민국에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혼자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응?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동훈이가 정치 개혁을 한다라고 떠들면서 지구당 부활을 얘기하는 건 뭐죠? 자기의 세력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구당 부활일까요? 정치 개혁 중에 수많은 정치 개혁 중에 얼마나 정치권에서 국회나 정치권에 개혁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유독 왜 한동훈이가 지구당 부활 문제를 꺼냈을까요? 그렇죠. 원내의 힘은 약하니까 원외의 세력을 규합해서 결국은 윤석열과 맞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쵸? 이상하죠?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법만큼은 침묵하는 것이요. 왜 침묵을 할까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문제지 국힘당의 문제가 아니거든. 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유독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유는 뭐냐면 최상병 특검을 받아도 국힘당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야. 이거는 대통령실의 문제잖아. 응? 이건 대통령실의 문제잖아. 응? 결국은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이가 뱉은 말도 있거든, 과거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털었었고, 이거는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은 받을 수 없다라고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이가 실드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최상병 특검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동훈이는 대권을 노려요. 대권을 노릴 때 김건희 특검보다는 최상병 특검이 오히려 보수가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응? 그리고 왜 저는 아직까지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까요? 받을까요? 거기서 이제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거부하게 되면 한동훈이는 미래가 없겠죠. 아니죠. 한동훈은 받을 수밖에 없죠. 한동훈이가 당대표까지 나오는 순간 윤석열과의 전면전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건데, 윤석열은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인 자녀 입시 문제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렸고, 그러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순간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당대표가 되는 순간 김건희 특검법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친윤 세력들은 한동훈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나오는 순간 윤석열을 배신하는 거예요. 윤석열과는 끝난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전면전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죠?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입당이에요. 민주당 입당해갖고 무릎 꿇고, 제가 지난날에 그 조국 장관님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주변에서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 좀 부추기는 게 있어서,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거는 민주당에 가입하는 거밖에 없어요. 저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억울함도 저는 잘 알고 있고, 이 모든 게 그 기획을 했던 한동훈이가 다 저에게 허위 정보를 진짜 생각해봐요. 윤석열이가 살 수 있는 데는 민주당에 백기통하는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응? 국힘당에서 버렸죠. 그럼 뭘로 버팁니까? 검찰도 이원석이가 김건희 소환한다고 들이받는다고 하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훈이도 없고, 찬호도 없고, 영건이도 없고, 이제는 원석이까지 나를 들이받네.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검찰에 있을 때나 검사 동일체에서 윤석열 특수부의 검사들이 윤석열 말을 들은 것이죠.
윤석열이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 검찰은 검찰입니다. 권력을 물어뜯는 습성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정권을 2년 동안은 보호해 줬잖아요. 검찰의 습성입니다. 좀 빠를 뿐이에요. 레임덕이 너무 빨리 와서 검찰이 일찍 물어뜯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집권 3년 차면 가장 힘이 셀 때예요. 어느 정도 국정을 장악해갖고 개혁적인 것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법안들을 밀어붙일 때 집권 3년 차가 마지막으로 힘을 쓸 때입니다. 근데 윤석열 집권 3년 차 어때요? 지지율 21% 나와요. 검찰이 윤석열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검찰이 미쳤다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하고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가 붕괴되는 꼴을 보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이가 이원석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검찰개혁 저항하기 위해서 음지에 있던 자기를 양지로 끌어줬던 문재인 정권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구에서 옷벗을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그 중앙지검장이 조국 장관과 손을 잡고 검찰총장을 만들고 그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저의 한낱 꿈이었다. 검찰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광장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로도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왜 국정조사가 중요하다 그랬냐면요.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의외의 몰랐던 사실들 중대한 것들이 증인들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결국은 그 다음날 뉴스로 도배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민주당이 언론을 주도할 수 있어요.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럼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혜병 특검이나 최혜병 사건이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매일매일 국정조사의 내용이 이제는 조중동도 윤석열을 버렸기 때문에 대서특필해 주는 거예요. 결국 힘의 균형은 한동훈한테 넘어가요. 과연 한동훈이를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 카드를 쓸 것인가? 그 입시 비리 카드를 쓸 때 검찰이 과연 한동훈이를 지킬 것인가 윤석열을 지킬 것인가? 그걸 봐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어져요. 진짜 개싸움이 나요. 어떤 개싸움이 나냐? 한동훈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순간 결국은 윤석열과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떠나서 윤석열과 이제 맞설 수밖에 없죠.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특수부 후배가 아닌 쓰러져가는 국민의힘의 사실상 미래의 권력자로 나서는 거거든요. 한동훈이가. 그러면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고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면 윤석열은 당연히 배신감이 들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면전이 되면 윤석열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깔 테고 한동훈이는 반격의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받을 테고 거기에 최혜병 특검을 받을 테고 그때 뭘 해야 되냐? 한동훈으로 무게추가 좀 쏠릴 때 누가 봐도 이 싸움은 한동훈이가 유리해요. 그렇죠? 조중동에서 윤석열을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을 원해요. 지금. 지금 국힘당 지지층들이나 국힘당 원에 떨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국힘당 원외 위원장들이나 원외 세력들은 한동훈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면으로 이제 친윤 세력과 친한 세력들이 원내와 원외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윤석열은 경찰을 동원해서 한동훈 자녀의 입시 비리, 한동훈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개싸움이 날 때 이때 뭘 하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면 됩니다. 한동훈 특검을 싸움이 가장 치열하고 한동훈이가 우위를 점했을 때 둘 다 죽여야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윤석열의 힘은 빠지고 미래의 권력에게 줄을 서게끔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에게 무게추가 실리고 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을 때 결국은 모두가 조중동과 재벌 그리고 검찰이 윤석열 정부를 버렸을 때 한동훈도 잡아야죠. 그때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안 하죠. 그렇죠? 미쳤다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배신감에 쩔어 있는데, 한동훈에게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미쳤다고 윤석열이가 한동훈 거부권을 행사하겠냐고. 그러면 특검은 한동훈을 조지고, 특검은 윤석열과 최혜병 사건으로 윤석열을 조지고 김건희를 조지고, 결국은 특검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다 조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발의만 된 거예요. 이걸 본회의에 언제 붙일 것이냐,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최혜병 특검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텀을 두고 김건희 종합특검을 3개월 단위로 저는 두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6월달 국회가 본회의가 시작되고 6월 말 정도에 최혜병 특검을 올리고, 그쵸? 최혜병 특검을 올리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가 볼 때는 6월달은 좀 빠르다고 생각하면 7월 25일 이후에 최혜병 특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될지 모르잖아. 제가 볼 때는 7월 25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만약에 출마를 하면 한동훈이가 이거를 당론으로 거부할 것인가 싸움 붙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도 7월 25일 이후에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 딱 됐는데 최혜병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를 해요. 과연 한동훈이가 당론으로 최혜병 특검을 또 거부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최혜병 특검을 받는 순간 윤석열과 이제 한동훈이는 전면전이고, 그때 민주당이 또다시 3개월 정도 있다가 올 연말 정도에나 아니면 10월 정도에, 3달 있다 10월 정도에 김건희 종합특검을 발의하면 이미 그 최혜병 특검을 한동훈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특검에서 엄청나게 조져놓으면 윤석열은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나오면 무게추는 한동훈에게 쏠리죠. 그때 이제 그로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을 종합특검을 발의하면 한동훈이가 당연히 거부를 안 하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미래의 권력을 노리고 있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넘어야 될 산이에요. 거부를 할 수 없죠. 국힘당에서 찬성을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죠. 200석이 넘는데.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순간 윤석열 제일 지금 국힘당이 곤욕스러워하는 게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인데 털고 가야 되잖아. 털고 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최혜병 특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과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의 개입이기 때문에 국힘당 현직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 입장에서는
원외위원장들의 입김이 왜 세냐면 2026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든지 국힘당이 최혜병 특검 혐의 있는 사람들 처벌받고 그래야지 털고 가야지 얘네들이 다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최혜병 특검도 대통령실이 잘못한 거고 김건희 국정농단도 대통령실의 잘못인데 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냐. 국힘당 현직이나 원외는 다 이 문제는 털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김건희가 디올백 받은 거랑 국힘당 의원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한 거랑 국힘당 의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든지 빨리 털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거는 털고 가는 게 한동훈이 지휘하는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도 국힘당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7월 25일 이후에 최혜병 특검 올려라.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동훈이 되든 누가 되든 뭐 유승민이 되든 나국상이 되든 유승민이 되면 당연히 한동훈 특검은 통과되고 그래서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한동훈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밍 여러분들 최혜병이 언제 돌아가셨죠? 7월 며칠이에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최혜병이 증거는 지금 7월 19일? 7월 19일이에요? 며칠이에요 정확히? 최혜병 일주기가 언제예요? 봐봐요. 7월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전북에서 여러분들 최혜병 특검 지방마다 순회로 최혜병 특검법을 관철을 위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7월 19일 날 서울에서 일주기 때 대대적으로 크게 한 100만 명 모여갖고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특검법 올리는 거예요. 최혜병 사망 1주기 때 행사 거하게 민중총궐기 하고 그 다음 주에 특검법 올리면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전북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혜병 사망 1주기 민중총궐기 딱 한 번 하고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 딱 해버리고 특검법 그 1주기를 맞춰갖고 특검법 발의해버리면 표결이 그 다음 주나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 표결이 그 다음 주에 일어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회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발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과 상의를 해서 며칠 날 표결을 하자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국힘당은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표결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서초동에서 도는 소리가 한동훈도 윤석열에게 엄청나게 빡쳤대요. 그 이유가 한동훈이가 얼마나 잔대가리가 좋습니까? 느닷없이 불송치했던 한동훈 자녀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한다는 거에 한동훈이가 빡쳤대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대요. 아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한동훈이의 심리라서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한동훈이가 살려면 정치권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살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은 한동훈이가 희생양이 그러니까 김건희 살리고 한동훈이를 내줄 수가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검찰은 얼마든지 조작을 통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자녀 입시 비리를 대대적으로 까면서 윤석열은 2인자도 측근들도 검찰의 뭐 법의 엄정한 잣대로 수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생각해봐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의 2인자의 사건을 느닷없이 경찰이 무슨 깡으로 대통령실 지시 아니면 제 말 맞잖아요. 윤석열 지시 아니면 한동훈 불송치 사건을 한동훈 자녀의 불송치 사건을 경찰이 느닷없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한동훈이가 바보예요? 이거 윤석열 지시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한동훈이가 얼마나 이 방면에 여운데 윤석열의 지시 아닌 이상 한동훈의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깡 좋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의 지시라고 생각하니까 윤석열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부들부들 떨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복수심에 불타갖고 자기가 당대표 되면 최혜병 사건이나 김건희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윤석열은 조국 혁신당에서 하는 한동훈 특검을 올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과연 최혜병 특검을 그러니까 당론으로 거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 그거를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날라왔을 때 당론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번졌을 때 과연 한동훈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개싸움이죠, 개싸움. 그쵸? 윤석열이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그쵸? 개싸움이지, 개싸움. 근데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정면으로 들이받을 수는 없겠죠. 결국은 한동훈이가 뭐 과거에 윤석열과 어떤 나쁜 짓거리 둘 다 공동 어떻게 보면 공범이잖아. 공범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권력을 잡으려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공범 입장에서의 어떤 치명적인 사건을 밝힐 수는 없죠. 왜? 지도 다치니까. 그쵸? 지도 다치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선을 넘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볼만한 싸움이에요, 제가 보면. 어디까지 서로 난타전이 벌어질지. 왜 그러면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애킬레스건은 서로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불리한 건 확실하죠. 왜? 윤석열이가 만약에 혼자의 몸이면 한동훈 정도야 제압하고 그럴 수 있지만,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사실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윤석열은 자기도 지켜야 되고 김건희도 지켜야 되고 은순이 할매도 지켜야 되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죠. 아마 되게 재밌는 싸움이 될 거예요. 그쵸. 조중동과 재벌에서는 한동훈이를 밀고 싶어 하죠. 조중동과 재벌은 한동훈이를 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연일 무슨 석유 지지율 21% 떨어지니까 석유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TV조선이 오늘 갸우뚱 이러잖아. 석유가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뭐 10대 뭐 몇 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몇 년 후면 소득 몇만 불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포장을 해줄 텐데 TV조선에서 진짜 석유가 갸우뚱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은 자식에게도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개잡년이 사실상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집권 이후에 단 한 번도 윤석열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7시간의 녹취록을 수십 번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국정 운영은 김건희가 합니다. 김건희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진짜 대통령이 아니면 제2 부속실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죠.
지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실 비선이죠. 김건희는 비선이에요. 과연 대통령 부인의 정치 조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냐. 법에서 부인의 정치 조력을 인정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어떤 원수로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주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는 권력은 없어요. 대통령 부인은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부인은 조금만 엇나갔다가는 사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2부속실을 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2부속실에서 사실상 대통령 부인은 자연인인데 사실 측근 비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을 할까봐 제2부속실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국정농단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나 디올백 사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당장 윤석열이가 진짜 대통령이었으면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일거수일투족 관리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겠죠.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감히 대놓고 디올백을 받아도 그분에게 관리받으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그분이 대한민국의 실권자니까. 그렇잖아요. 제2부속실 만드는 순간 난리가 나니까 아무도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미 조중동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구제불능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래 권력에게 줄을 쓴 거고.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맨날 그러잖아. 김건희 말끝마다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우리 아저씨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저씨도 진보야. 우리 아저씨도 박근혜 정부 우리 아저씨가 잡았잖아요. 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누채님, 규하빈님 감사드리고 그의 여림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는 22대 국회는 세고 그렇죠.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을 넘어서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입법부의 권력은 국민이 준 어떻게 보면 이양한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고, 물론 대통령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이지만 여러분들 대통령이 위임한 5년짜리 권력은요, 국민들이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핵제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잘하라고 5년짜리의 막강한 권력을 줬지만 그 대통령이 국민들의 어떤 성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길로 권력을 이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계약은 국민들이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자리가 더 막강하죠. 응? 국회의원은 탄핵 제도가 없잖아요, 사실. 응? 그래서 아마 이제 22대 국회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조사, 그 다음에 청문회, 거기에 특검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윤석열이 1년 일찍 조기 퇴진 4년 중임제 개헌을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당대표 영수회담에서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보면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이 너 나 좀 보자. 그러면 언제 보면 되겠습니까? 저야 요즘 시간 많습니다. 다음 주 정도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가지 그걸 걸어야죠. 검찰이 조작한 나에 대한 사건을 전부 원상태로 해라. 이재명 당대표 그런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만든 이 사건, 이것도 똑바로 바로 잡아라. 그 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사건도 어떻게 보면 검찰 성남지청에서 이 조작된 이것도
바로 잡아라. 저는 그냥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국힘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정도 나오면 윤석열과 이제 사실상 윤석열 탈당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윤석열은 갈 데도 없고 그러면 그렇다 그래갖고 무슨 윤석열이가 용해인 찾아가갖고 기본소득당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는 이재명 당대표 손에 달려있고, 근데 제가 1년 먼저 내려갈게요. 개헌 4년 중임제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검찰이 조작한 사건도 원위치 돌려놓으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카드가 많은 것이죠. 탄핵과 개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개헌 따로 탄핵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탄핵의 소리가 없는데 윤석열이가 미쳤다고 1년 먼저 내려오고 개헌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탄핵 따로 개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는 수백만 명이 탄핵하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1년 내려오고 개헌하자는 소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개헌 먼저 하자 그러면 윤석열이 미쳤어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5년인데 지가 먼저 그 개헌안을 받아들이고 1년 조기 퇴진하겠습니까? 광장에서는 탄핵 소리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탄핵 발의 시점을 보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탄핵 당할 바에는 1년 먼저 내려오고 개헌을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탄핵과 개헌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탄핵 따로 개헌 따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탄핵과 개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광장에서는 탄핵, 그 탄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는 개헌으로 이어져서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지, 왜 1년 조기 퇴진하고 개헌을 하게 하면 윤석열을 왜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 지위를 박탈해야지 예우를 못 받는데 왜 조기 퇴진시키고 윤석열을 그냥 살려보내냐,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조기 퇴진하고 1년 조기 퇴진하고 개헌을 받아들이면요, 대통령이라서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거지,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사법처리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을 일단 끌어내리고, 왜 그러면 대통령의 자리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소출을 받지 않아요. 일단 1년 일찍 끌어내리고 나머지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해서 윤석열이를 잡아넣으면 되는 겁니다. 민간인 신분일 때 잡아넣으면 그때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대통령에 관한 예우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윤석열을 탄핵시켜갖고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못 받게 해야지, 왜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면서 윤석열을 개헌을 받아들여갖고 용서를 해주냐. 용서하는 게 아니죠. 빨리 옷을 벗기고 끌어내려야지. 그쵸? 이명박이도 대통령일 때는 버티다가 대통령 물러나고 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윤석열에게 너 탄핵당할래, 조기 퇴진하고 개헌 받아들일래 한 다음에, 윤석열이가 저지른 범죄가 한둘입니까? 그 범죄가 어디 가요? 죽여놓으면 돼요. 우리가 정권 잡고 김건희 사건 미진하면 다시 수사하고, 윤석열 해병대 사건 그걸로 다 집어넣으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윤석열을 구속시켜야지, 왜 탄핵으로 해서 구속시켜야지, 조기 퇴진시키고 용서해야지. 용서가 아니야.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형사사건에 대해서 면죄부가 있잖아요. 오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무슨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조지면 오히려 더 여론이 특검을 거부할 수 없는 여론 형성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다음에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뽑힐 때 최혜병 특검을 새로운 당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냐 못하냐에 전략적으로, 특검도 아무데나 막 올리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한동훈이 될 경우에는 어떤 특검을 먼저 올리고, 한동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특검을 올리고, 그렇죠?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한동훈 특검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윤석열에게 좀,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빨아대기 시작할 때는 최혜병 특검, 왜냐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윤석열과 다시 친한 척 할 경우에는 최혜병 특검을 올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갈라져 갖고 정면으로 싸울 때는 한동훈 특검을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균열을 나게 하면, 왜냐면 시간이 하루, 지금도 여러분들 1분 1초 1분이 지나고 있죠. 1분이 지나고 1초가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윤석열의 에너지는 점점 깎이는 겁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으로. 윤석열은 이미 집권 3년차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지금 호흡기가 언제 떼일지 모르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김건희, 결국 국민 대신 사랑을 선택한 윤석열, 그 말로는 감옥일 것입니다. 주가 조작을 해도 소환조차 못했던 검사, 여러분들, 검찰이 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검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고, 검찰의 제19 감싸기가 나오는 거죠. 안 그래요? 검찰이 만약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 그러면 그래도 정의가 있는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검찰 개혁의 도화선도 김건희 특검입니다. 모든 게 시작이 김건희예요. 최혜병 사건도 결국은 김건희의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김건희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최혜병 사건의 수사 외압의 가장 핵심은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빼는데 외압이 행사됐거든요. 왜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려고 했냐? 누가 움직였냐? 김건희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사실상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고,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왜 김건희의 그림자가 보이냐? 김건희가 실권자니까. 김건희가 실권자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 김건희가 윤석열을 좌지우지하고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조중동은 이미 간파한 거예요. 간파해서 윤석열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뿐만 아니라 재벌들도 김건희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녹화 좀 할게요. 네.